엄마, 그 찬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자식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 금값이어도 당신 입에 들어가는 건 얼음물 한 사발이면 좋겠던 거야? 환갑이 넘은 나이에 쓸쓸히 눈을 감았던 말수는 눈을 뜨자마자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40년 전 지독하게 가난했던 그 시절 시장통 바닥에서 꽁꽁 얼어붙은 찬밥을 물에 말아 꾸역꾸역 삼키던 젊은 시절의 엄마를 마주한 것이죠. 평생 엄마를 부끄러워하며 모진 말만 내뱉었던 딸 말수는 이제 68세의 지혜와 분노를 품은 채 엄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미래에서 온 딸 말수는 엄마를 괴롭히던 비정한 세상을 어떻게 되돌려줄 수 있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장통에 찬 바람이 부는 저녁. 코끝을 맴도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인 기계음. 68세 말수는 그 소리가 자신의 마지막 심장 박동과 겹쳐진다고 생각했다. 평생 딸 지영이와는 가시 돋친 말만 주고받았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며 문을 쾅 닫고 나가던 딸의 뒷모습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억울했다. 나도 우리 엄마한테는 귀한 딸이었는데 나도 엄마처럼 희생하며 살았는데. 말수는 서러운 눈물을 머금은 채 천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귀가 따가웠다. 달그락 달그락. 어딘가 익숙한 아주 오래전 잊었던 소리였다. 쇠젓가락이 양은 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비린내. 소독약 냄새가 아니었다. 이건 갯벌 냄새고 시장통의 눅눅한 공기였다. 말수는 번쩍 눈을 떴다. 천장이 달랐다. 누렇게 바랜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은 천장, 그 사이로 가느다란 쥐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낡은 단칸방이었다. 말수는 벌떡 몸을 일으키려다 멈칫했다. 몸이 가벼웠다. 삐걱거리는 허리 통증도 무거운 무릎의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옆에 놓인 깨진 거울 조각을 집어든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쭈글쭈글하던 검버섯은 온데간데 없고 팽팽하고 뽀얀 피부에 25살 말순이 거울 속에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때였다. 낡은 창호지 문 너머에서 투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순아, 잠귀 먹었냐? 해가 중천이다. 얼른 일어나서 씻어. 엄마 시장 나간다. 말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20년 전 암으로 고생하다 차가운 흙 아래 묻어들였던 엄마 정자의 목소리였다. 말수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방문을 걷어찼다. 부엌 조그만 틈새, 낡은 회리불을 어깨에 두른 채 쪼그려 앉은 여인이 보였다. 하얀 머리칼은 아직 드문드문 검은 빛을 띠고 있었지만 고된 노동으로 굽어버린 등은 여전했다. 엄마는 딸이 나온 줄도 모르고 양은 그릇에 담긴 밥을 보고 있었다. 어제 먹다 남은 게 분명한 꽁꽁 얼어붙어 덩어리진 찬밥이었다. 엄마는 부엌 한 구석 수도가를 틀어 그 차가운 물을 밥그릇에 콸콸 부었다. 그리고는 시장에서 파는 삭힌 고추 하나를 곁들여 그 얼음장 같은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우걱우걱. 엄마가 밥을 삼킬 때마다 앙상한 목줄기가 아래 위로 크게 움직였다. 추운 겨울 아침 불도 떼지 못한 부엌에서 엄마는 자식들 줄 따뜻한 아랫목은 남겨두고 본인은 차가운 물에 밥을 말아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다. 68년을 살아보고 나서야 보였다. 과거의 자신은 저 모습을 보며 엄마 옆집 영희네는 아침부터 생선 굽는 냄새 나는데 우리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라며 소리를 질렀었다. 엄마가 왜 생선을 팔면서도 정작 본인 밥상에는 생선 대가리 하나 올리지 못했는지, 왜 한겨울에도 찬물에 밥을 말아먹으며 서둘러 시장으로 향했는지. 그건 오로지 딸 말순의 새 옷 한 벌, 말순의 등록금 한 푼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엄마. 말순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정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고 이년아. 깜짝이야. 왜 맨발로 나와서 이래? 발 시리게. 그 정자는 서둘러 자기 어깨에 두르고 있던 낡은 이불을 벗어 말순의 발등에 덮어주었다. 너 꿈꿨냐? 왜 눈이 붕어처럼 부어서는? 얼른 들어가. 엄마가 시장 가서 갈치 좋은 놈 들어오면 저녁에 구워줄게.
엄마의 손이 말순의 뺨에 닿았다. 생선 가시에 찔리고 물에 불어 터진 거칠거칠한 사포 같은 손이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다. 말순은 엄마의 허리를 꽉 껴안고 가슴에 얼굴목을 묻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엄마. 얘가 왜 이래? 시집 갈 때 되니까 애가 됐나? 가시나 옷 다 젖는다. 엄마 옷에서 비린내 나 저리 가. 엄마는 딸을 밀어내면서도 입가엔 옅은 미소를 띄었다. 말순은 결심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다. 신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엄마의 찬밥 그릇을 뺏어버릴 기회, 엄마의 구분 등을 펴줄 기회, 그리고 미래의 내 딸 지영이에게 했던 잘못을 속죄할 기회. 68세의 영혼을 가진 25살의 말순은 엄마의 장바구니를 뺏어들었다. 오늘 시장 나도 같이 가. 엄마 혼자 고생 안 시켜. 절대로. 말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슬픔은 찰나였고 그 자리엔 엄마를 지키겠다는 억척스러운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시장통에 찬 바람이 부는 저녁. 사흘이 지났다. 말순은 여전히 이 상황이 꿈일까봐 잠들 때마다 제 팔뚝을 꼬집었다. 하지만 아침마다 들려오는 엄마의 거친 숨소리와 방안을 가득 채운 비릿한 생선 냄새는 이것이 신이 주신 두 번째 생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엄마, 내가 나간다니까. 말순이 엄마의 낡은 고무장화가 든 망태기를 뺏으려 했지만 정자는 손사래를 쳤다. 가시나가 별소리를 다 하네. 내 손에 비린내 묻으면 시집가서 남편이 싫어해. 넌 집에서 밥이나 해놓고 기다려. 정자는 기어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섰다. 새벽 4시 아직 별빛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간이었다. 말순은 몰래 엄마의 뒤를 밟았다. 68년을 살며 숱한 배신과 풍파를 겪어온 말순이었지만 정작 제 엄마가 일하는 모습은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창피하다고 냄새난다고 피하기만 했던 세월이었다. 도착한 시장통은 전쟁터였다. 엄마는 그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가득한 생선 괴짝 앞에 쪼그려 앉았다.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꽁꽁 얼어붙은 명태를 떼어내고 있었다. 아이고 손 시려라. 정자는 입김을 불며 빨갛게 터진 손마디를 비볐다. 그 손은 이미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생선 가시에 찔리고 소금물에 절여져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었다. 그때였다.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엄마의 좌판 쪽으로 거칠게 다가왔다. 시장에서 자릿세를 뜯고 고리대금을 업으로 하는 최 씨였다. 이 할망구가 또 여기서 농땡이야? 정자 씨, 이번 달 이자 왜 안 들어와? 딸년 시집 보낸다고 돈 아껴? 그러다 장사치고 몸치고 다 거덜나는 수가 있어. 사내의 거친 발길질에 엄마의 생선 대야가 뒤집어졌다. 은빛 갈치들이 더러운 시장 바닥을 굴렀다. 아이고, 갈치. 사장님 죄송해요. 이번 달에 말순이 혼수 준비하느라 조금 늦었어요. 내일 모레까진 꼭. 정자는 바닥에 떨어진 생선을 주우며 최 씨의 구두 앞코를 붙잡고 빌었다. 비굴할 정도로 낮은 자세. 말순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다. 68세의 말순은 알고 있었다. 저 최 씨가 나중에 우리 엄마의 얼마 안 되는 적금까지 홀랑 까먹고 야반도주할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내 엄마가 저런 수모를 당하는 이유가 순전히 자신을 남부럽지 않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순은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최 씨의 머리채를 휘잡고 싶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참았다. 지금 나서서 화만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미래를 아는 자신이 저 악질 최 씨를 어떻게 파멸시켜야 할지 말순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으며 계산을 시작했다. 그날 저녁 시장에서 돌아온 정자는 문지방을 넘자마자 아이고 다리야 하며 쓰러지듯 누웠다. 하루 종일 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으니 무릎핀들 성할 리 없었다. 말순은 조용히 양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다. 이게 뭐냐? 밥이나 먹지. 정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말순은 대답 대신 엄마의 양말을 벗겼다. 낡은 양말 속에서 드러난 엄마의 발은 처참했다. 뒤꿈치는 가뭄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발가락은 추위에 동상이 걸려 보랏빛이었다. 말순은 엄마의 발을 따뜻한 물속에 넣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굳은 살을 불려 닦아내기 시작했다. 엄마 아파도 참아. 이거 다 닦아야 새 살이 돋아. 말순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미래에서 온 60대 딸은 이제야 제 엄마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말순아, 너 오늘 참 이상하다. 평소엔 냄새난다고 가까이도 안 오더니. 정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엄마, 내가 바보였어. 엄마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왜 이렇게 아파야 했는지, 내가 다 잊고 살았어. 말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구리스를 꺼냈다. 당시엔 귀했던 화장품이었다. 그걸 아낌없이 덜어 엄마의 갈라진 살틈으로 문질러 넣었다. 아야, 아야. 아깝다 얘, 조금만 발라라. 엄마의 엄살 섞인 소리에도 말수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 나 약속해. 이제 절대로 엄마 혼자 그 찬 바닥에 안 둘 거야. 그게 같은 최 씨도 엄마 무시하는 친척들도 내가 다 갚아줄 거야. 68년을 괜히 산 줄 알아? 나 이제 예전에 그 철부지 말순이 아니야. 말순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엄마의 발등에 닿아 섞였다. 정자는 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우리 딸 정말 다 컸네. 시집가도 되겠어. 정자는 딸의 변화가 그저 철이 든 것인 줄만 알고 허허 웃었다. 하지만 말순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그날 밤 말순은 잠든 엄마 곁에서 낡은 장부를 하나 꺼냈다. 최 씨가 시장 상인들에게 어떻게 돈을 갈취했는지 자신이 기억하는 미래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최 씨, 너는 이제 끝이야. 내 엄마의 눈물 한 방울이 내 놈의 피눈물이 되게 해줄 테니까. 말순의 입술이 단호하게 닫혔다. 1982년의 겨울밤 바람은 매서웠지만 말순의 가슴속에는 복수와 효심이라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시장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살벌했다. 말순은 시장 어귀에서 엄마의 좌판 쪽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부터 쩌렁쩌렁한 고함과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 할망구가 어디서 약을 팔아. 이 돈이 무슨 돈인데 배째라고 누워. 최 씨였다. 그는 엄마 정자가 공들여 쌓아놓은 명태 괴짝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 생선들이 흙먼지 구덩이에 나뒹굴었다. 정자는 그 귀한 생선들을 하나라도 더 살리려 무릎으로 기어가며 옷소매로 흙바닥을 닦아냈다. 사장님, 사장님. 제발요. 제가 이번 달에 말순이 혼수용으로 모아둔 적금을 깼는데 그게 은행 전산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틀만 기다려 달래요. 진짜예요. 정자의 처절한 외침에 최 씨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정자의 머리 위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전산? 이 할망구가 어디서 들어본 건 있어가지고. 너 나랑 장난해? 당장 돈 안 내놓으면 이 자리 오늘부로 딴 놈한테 넘긴다. 이미 권리금 더 얹어준다는 사람 줄 섰어. 최 씨는 급기야 정자의 가슴팍에 꽂혀있던 낡은 전대돈 주머니를 낚아채려 했다. 정자가 악착같이 전대를 붙잡고 버티자 최 씨는 정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버렸다. 정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뒤로 낮아빠졌다. 머리칼이 흐트러지고 시장 상인들은 겁에 질려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그때였다. 구경꾼들 사이를 헤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25살의 말순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분위기는 시장을 수십 년 지배한 대감집 마님처럼 묵직했다. 말순아, 너 여기 왜 왔어? 얼른 가 얼른. 정자가 바닥에 넘어진 채 딸을 피신시키려 소리쳤다. 하지만 말순은 대답 대신 엄마의 곁으로 다가가 흙투성이가 된 엄마의 옷을 털어주었다. 그리고 엄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 자신의 뒤로 보냈다. 최 사장님.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오히려 그 평온함이 더 소름 끼쳤다. 뭐야? 이 가시나는. 너 말순이지? 시집 갈려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가서 네 엄마 대신 돈이나 가져와. 말순은 최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보통의 처녀라면 눈을 내리깔거나 울음을 터뜨렸겠지만 말순의 눈에는 68년 세월의 풍파가 서려 있었다. 우리 엄마 전대에 손대지 마시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빌린 원금 200만 원에 이자 50만 원 이미 다 갚으신 거나 다름없던데요.
최 씨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이게 미쳤나? 증거 있어? 장부에는 아직 원금도 안 깎였어. 말수는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말순이 시장 상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몰래 받아낸 증언들이었다. 최 사장님 시장 상인회비 걷어서 구청 박 주사한테 정기적으로 상납하시죠? 그 돈 우리 엄마 같은 분들 자릿세에서 야금야금 뗀 거잖아요. 장부 조작해서 2배로 뜯어낸 거. 제가 기록 다 해놨거든요. 최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헛소문을. 최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말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박 주사가 이번에 승진 앞두고 있어서 몸살이는 중이라던데 이 장부 구청 감사실에 넘어가면 사장님만 죽을까요? 아니면 박 주사가 자기 살려고 사장님부터 쳐낼까요? 말수는 알고 있었다. 1982년 겨울 이 시장통에 대대적인 비리 감사가 내려와 최 씨와 박 주사가 줄줄이 엮여 들어갔던 그 신문 기사를. 미래에서 온 말순에게 최 씨는 사나운 맹수가 아니라 곧 덫에 걸릴 쥐새끼일 뿐이었다. 너 정체가 뭐야? 너 정말 말순이 맞아? 최 씨는 뒷걸음질을 쳤다. 25살 딸년의 입에서 상납이니 감사실이니 하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엄마 가자. 이제 이 사람 우리 엄마 못 건드려. 말수는 엄마 정자의 손을 꽉 잡았다. 정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말순아, 너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무섭게 왜 그래? 엄마, 나 이제 엄마 안 울려. 저런 놈들한테 비굴하게 고개 숙이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야. 말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시장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최 씨의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렸지만 말수는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다. 엄마의 손이 너무나도 차가웠기 때문이다. 평생을 이런 공포와 멸시 속에서 나를 키웠구나. 말수는 제 손 안에 엄마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든 엄마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시작이야. 최 씨를 무너뜨리는 건 아주 작은 복수일 뿐이야. 엄마, 내가 엄마를 진짜 여왕으로 만들어줄게. 누구도 무시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말순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미래에 두고 온 딸 지영에 대한 그리움이 스쳤다. 지영아, 너도 보고 있니? 엄마가 이제야 할머니를 지켜준다. 너한테 못다한 사랑까지 다 담아서.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단칸방 안의 공기는 말순의 뜨거운 다짐으로 조금씩 데워지고 있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달빛조차 숨어버린 깊은 밤. 겨울밤의 시장통은 낮에 활기는 간데없고 휑한 바람만이 빈 좌판 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말순은 엄마의 장사를 돕고 늦게 귀가하는 길이었다. 정자는 몸살 기운이 있다며 먼저 보냈지만 사실 말수는 오늘 무언가 터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68년을 살며 단련된 직감, 소위 말하는 촉이 뒤통수를 서늘하게 긁어댔기 때문이다. 말수나, 너 이가시나. 거기 딱 서라. 시장 구석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두컴컴한 골목 입구에서 비릿한 담배 연기와 함께 최 씨가 나타났다. 그의 곁에는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쇠파이프를 손에 든 덩치 큰 장정 둘이 서 있었다. 이른바 시장통에서 돈을 받고 뒷일을 처리해주는 어깨들이었다. 최 씨는 이빨을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었다. 내년이 감히 내 장부를 들먹거려? 어디서 되먹지 못한 협박질이야? 오늘 그 수첩이랑 입이랑 싹 다 찢어버려야 정신을 차리겠지? 보통의 25살 처녀라면 이 상황에서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말수는 천천히 가방을 고쳐맸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마치 철없는 손주놈의 투정을 보는 듯한 싸늘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최 사장님 생각보다 머리가 나쁘시네. 내가 그 장부를 하나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말수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덩치 큰 사내들이 움찔하며 쇠파이프를 고쳐 잡았다. 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지금 구청 박 주사는 이미 발을 뺐어요. 내가 어제 박 주사 집 앞에 가서 편지 한 장 던져두고 왔거든요.
최 씨가 돈 떼먹고 도망가려 한다고 사장님이 장부 들고 검찰 가겠다고 박 주사를 협박 중이라고요. 박 주사 지금 눈이 뒤집혔을 텐데 사장님이 여기서 나 하나 팬다고 일이 해결될까요? 뭐라? 이 미친 가시나가.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 주사는 이 구역의 실세이자 최 씨의 생명줄이었다. 그런 박 주사가 자기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니 최 씨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아저씨들. 말수는 최 씨 곁에 깡패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최 씨한테 받을 수고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박 주사한테 버림받아서 내일이면 시장에서 쫓겨날 신세거든요. 지금 나 건드리면 공범으로 엮여서 줄줄이 감방 갈 텐데 그 푼돈에 인생 걸고 싶어요? 말순의 말투에는 60년 인생에서 나온 묘한 위압감이 있었다. 수많은 장사를 하며 사람을 상대해온 베테랑의 기운이었다. 깡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쇠파이프를 쥔 손목에 힘을 풀었다. 이 가시나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다. 야, 뭐해? 저 가시나 입 안 맞고. 최 씨가 악을 썼지만 말수는 비웃듯 말을 가로챘다. 아 참. 그리고 최 사장님. 사장님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내가 아니야. 아까 박 주사네 집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형사 하나가 박 주사 뒤를 밟고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쯤 사장님 사무실 털고 있을걸요? 미래. 아니, 제 정보에 따르면 오늘 밤이 사장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자유를 누릴 밤이거든요. 실제로 말수는 기억하고 있었다. 1982년 이맘때 시장 비리 수사가 전격적으로 시작되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던 그날을. 말수는 단지 그 사실을 조금 앞당겨 최 씨의 심장을 옥죄는 데 사용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 쪽에서 삐용삐용 거리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말순이 예상한 시간이 딱 맞아떨어진 것이다. 진짜야? 진짜 경찰이야? 최 씨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깡패들은 이미 쇠파이프를 골목 구석에 던져두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최 씨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말수는 주저앉은 최 씨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은조렸다. 우리 엄마 넘어뜨린 그 손 감방 가서 벽이나 치며 반성하세요. 다신 내 눈앞에 그리고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말수는 유유히 골목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했다. 시장통을 장악하던 악마 같던 최 씨가 제 꾀에 넘어가 무너지는 꼴을 보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 정자가 문 밖까지 나와 있었다. 말순아, 왜 이제 와? 내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잤다. 웬 경찰차가 그렇게 돌아다닌다니? 말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시장에 나쁜 놈들 경찰이 다 잡아갔대. 이제 우리 엄마 장사할 때 괴롭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정자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말순아, 너 정말 내 딸 맞니? 어째 며칠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든든해졌어. 꼭 우리 친정엄마가 살아 돌아오신 것 같다 얘. 말수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엄마, 내가 엄마를 지켰어. 내가 엄마의 엄마가 되어준다고 했잖아. 그날 밤 말수는 좁은 방에서 잠든 엄마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미래의 딸 지영에게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다. 지영아, 엄마가 드디어 첫 번째 매듭을 풀었어. 우리 인생을 갉아먹던 가난과 무시, 그걸 하나씩 치워내고 있어. 내가 태어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놓을게. 어두운 방 안 창밖에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가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말순의 사이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최 씨가 검거된 지 사흘 후 정적이 감도는 밤. 최 씨가 경찰에 끌려간 뒤 시장은 전례 없는 평화를 맞이했다. 상인들은 말순을 볼 때마다 장하다, 말순이가 큰일 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말순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엄마 정자가 최 씨가 사라진 그날부터 부쩍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벽장 깊숙한 곳을 뒤척이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최 씨도 잡혀갔는데 왜 기운이 없어? 저녁상을 물리고 말순이 넌지시 묻자 정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벽장 안쪽에서 낡은 비단함 하나를 꺼내왔다. 다 해지고 색이 바랜 붉은 비단함. 평생 엄마가 목숨보다 아끼며 이사할 때마다 품에 안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말순아, 사실은 말이다. 내가 너한테 평생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정자의 떨리는 손이 비단함을 열었다. 그 속에는 노란색으로 변해버린 종이 뭉치와 녹슬어가는 구리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말순은 숨을 죽였다. 68년을 살았던 이전 생에서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이게 뭐야, 엄마? 이건 내 외할아버지 유품이다. 원래 우리 집안이 이북에서 내려올 때 꽤 큰 가베커피 장사를 하던 집이었어. 종로 일대에 땅도 좀 있었고. 근데 전쟁통에 다 잃고 내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남은 문서까지 다 날려먹었지. 정자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이 열쇠는 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손에 꼭 쥐어주신 거다. 언젠가 가문이 일어설 기회가 오면 종로 큰 기와집 뒤뜰 우물 아래를 찾아라 하시면서. 근데 내가 배운 게 있나 힘이 있나. 그 땅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고 나는 그저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나 하면서 내 입에 풀칠하는 게 전부였지. 말순은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다. 종로 큰 기와집 뒤뜰 우물. 말순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기억이 스쳤다. 자신이 68세였던 2020년대 종로 재개발 사업 중 한옥 보존 지구에서 정체 모를 옛 금고와 보물들이 발견되어 세상이 떠들썩했던 뉴스가 떠올랐다. 당시엔 세상에 저런 일도 있네 하며 넘겼던 그 뉴스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의 가문이었다니. 엄마, 그 집. 혹시 지금은 빨간 벽돌 담장이 둘러진 그 집 말하는 거야? 정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말순은 전율했다. 신이 자신을 1982년으로 보낸 이유가 단순히 엄마의 고생을 닦아주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억울하게 뺏기고 잊혔던 엄마의 권리, 그 찬란했던 젊은 시절을 되찾아주라는 계시였다. 엄마, 내일 나랑 종로 가자. 가서 그 우물인지 뭔지 우리가 확인해보자. 아이고 얘야. 거긴 이제 대단한 부자들이 사는 곳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성거리면 도둑 취급이나 받지. 걱정 마, 엄마. 나 믿지? 내가 다 알아서 해. 말순은 밤새 기억을 더듬었다. 2020년대의 부동산 지도와 1982년의 지도를 머릿속에서 겹쳐보았다. 당시 뉴스는 한창석이라는 노신사가 그 부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한창석. 말순은 무릎을 탁 쳤다. 한창석. 우리 외할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던 집사 아들이었어.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창석은 미래에서 아주 유명한 로펌의 고문이자 자선사업가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주인집 딸, 즉 말순의 엄마 정자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엄마에게 제일 고운 옷을 입혔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한복이었다. 종로의 으리으리한 저택가에 도착하자 정자는 잔뜩 겁을 먹고 말순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말순아, 그냥 가자. 무섭다 얘. 엄마, 고개 들어. 여기가 원래 우리 집이었다며. 엄마가 주인이야. 말순은 당당하게 저택의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평양 가베집 손녀 강말순입니다. 여기 이정자 아가씨께서 오셨다고 한창석 어르신께 전해주십시오. 아가씨라는 말에 옆에 서 있던 정자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40년 만에 들어보는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던 그 시절의 호칭이었다. 잠시 후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어나왔다. 그는 정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 아가씨, 이정자 아가씨 맞으십니까? 제가 평생을 찾았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노신사의 손을 맞잡았다. 창석이냐? 내가 정말 창석이요?
길거리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할망구 소리를 듣던 정자가 누군가에게 평생 그리워하던 아가씨로 불리는 순간이었다. 말수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엄마 봤지? 엄마는 원래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어. 시장 바닥에서 찬물에 밥 말아 먹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순의 가슴 속에는 이제 복수를 넘어선 거대한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거대한 유산을 노리고 나타날 검은 그림자들이 말순의 기억 속에서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유산 소식이 알려진 일주일 후 세상에 비밀은 없었다. 시장통 생선 장수 정자가 사실은 종로 대지주의 외동딸이었고,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십수년간 생사조차 모르고 지냈던 친척들이 하나둘 말순의 낡은 단칸방으로 구름처럼 몰려든 것이다. 아이고 형님, 고생 많으셨죠? 제가 형님 찾으려고 전국 팔도를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아세요? 고모, 나야 나. 고모가 어릴 때 나 업어 키웠다면서요. 나 이번에 사업하다가 조금 힘들어서. 방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엄마 정자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연신차만 내왔다. 그들의 눈빛에는 반가움 대신 오로지 정자가 물려받을 종로 땅과 보물들에 대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말수는 방 한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68년을 살며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데 도 같은 그녀였다. 저 숙모라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 엄마 병 들었을 때 코빼기도 안 비쳤던 사람이고, 저 사촌 오빠는 내 결혼식 때 축의금은커녕 밥만 먹고 도망갔던 인간이지. 말순이 차갑게 입을 뗐다. 다들 그만하시죠. 우리 엄마 아직 유산 상속 절차도 안 끝났고 한 푼도 손에 주신 거 없어요. 그리고 여태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무슨 예입니까? 뭐? 말순이 너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버릇없게. 사촌 오빠라는 작자가 삿대질을 하며 대들었다. 하지만 말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버릇요? 우리 엄마 시장에서 최 씨한테 두들겨 맞고 자릿세 뺏길 때 오빠는 어디서 뭐 하셨는데요? 그때는 우리 엄마가 고모인 줄도 몰랐나 보죠? 말순의 서슬 퍼런 기세에 방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그녀는 쇳불도 단김에 빼듯 한창석 어르신이 보내준 변호사를 불러 친척들을 모조리 쫓아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정자가 긴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말순아, 돈이 무섭긴 무섭구나. 사람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변하니. 엄마, 저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야. 그냥 돈 냄새 맡고 온 벌레들이지. 신경 쓰지 마.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간 밤 말순은 홀로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보았다. 1982년의 하늘은 별이 참 맑았다. 문득 가슴 한쪽이 아릿해져 왔다. 지영아. 내 딸 지영아. 미래에서 서먹하게 지내다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 헤어진 딸 지영이 떠올랐다. 지금 내가 여기서 엄마의 인생을 바꾸고 가문의 유산을 되찾는다면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내가 부자가 되면 지영이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겠지. 하지만 혹시라도 인연이 어긋나서 지영이가 내 딸로 태어나지 못하면 어쩌지? 말수는 두려움에 손끝이 떨렸다.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내 딸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다. 만약 내가 이 과거에서 행복해질수록 미래의 지영이와의 기억이 지워지는 것이라면. 말수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지영아, 엄마는 지금 내 할머니를 지키고 있어. 그런데 내 할머니를 지킬수록 내가 더 보고 싶구나. 내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가난해서 우유 한 통 마음 편히 못 사줬던 게 이제야 한이 된다. 지영아, 엄마가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은 꽃길만 걷게 해줄게. 제발 다시 엄마 딸로 태어나 주렴. 편지를 쓰던 말순의 눈물이 종이 위로 툭 떨어져 번졌다. 그때 잠자던 정자가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다. 말순아, 우리 말순이 시집 갈 때 제일 예쁜 금가락지 해줘야지. 정자는 꿈속에서도 딸 걱정뿐이었다. 말순은 엄마의 거친 손을 잡고 다짐했다. 지영아, 미안해. 우선은 할머니부터 살려야겠어.
할머니가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할머니한테 그 사랑 돌려줘야 하잖아. 우리 지영이는 엄마가 어떻게든 다시 찾아낼게. 신이 나를 여기 보냈을 땐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말수는 눈물을 닦고 일기장을 덮었다. 이제 단순히 유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 유산은 엄마의 잃어버린 세월이자 미래의 딸 지영에게 줄 유일한 선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친척들이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정자의 금치 산자정신 능력 결여 신청을 내며 유산을 동결시키려 한 것이다. 말수는 다시 한번 68세의 노련한 지략을 짜내야만 했다. 해질녘의 시장통. 돈이라는 독한 기운은 피보다 진했다.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눈이 뒤집힌 친척들은 급기야 엄마 정자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세웠다. 시장에서 평생 생선만 팔아 세상 물정 모르고 가끔 멍하니 하늘을 보는 정자의 모습을 이용해 그녀의 상속 능력을 박탈하려 한 것이다. 법정 입구 머리가 희끗한 판사 앞에 선 친척들은 가짜 눈물을 닦아내며 열연을 펼쳤다. 판사님, 제 고모는 평생 비린내 속에서 제정신이 아니게 사셨어요. 지금도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하십니다. 이런 분에게 그 거대한 유산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엄마 정자는 낡은 의자에 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난생 처음 와보는 법정, 그리고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삿대질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정자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아니야. 나 안 미쳤어. 나 우리 말순이 시집 보내야 해. 그때 말순이 법정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말순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68년을 살며 온갖 법적 분쟁과 인간의 추악함을 겪어본 그녀에게 이 정도의 수준 낮은 공격은 가소로울 뿐이었다. 판사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말수는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와 서류 뭉치를 꺼냈다. 녹음기에서는 친척들이 어젯밤 시장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자를 어떻게 요양원에 가둬버릴지 모의하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말순이 60년대의 지혜를 발휘해 미리 시장 상인들에게 부탁해 도청한 것이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친척들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다. 하지만 말순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엄마의 일기장입니다. 그를 모른다고 무시하셨죠? 우리 엄마 시장 바닥에서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나중에 저 시집 보낼 때 주려고 40년간 가계부를 쓰셨습니다. 어느 날 누가 생선을 몇 마리 샀는지, 나한테 줄 금가락지 살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이런 하나 틀리지 않게 적혀 있습니다. 이토록 정신이 맑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돈 때문에 미쳤다고 하는 저들이야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말순의 사자 후에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검토했다. 결과는 뻔했다. 친척들은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해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다. 승리였다. 하지만 법정을 나오는 말순의 마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복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투명하게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 시간이 다 됐구나. 그날 저녁 말순은 정자와 함께 시장 입구 낡은 사진관을 찾았다. 엄마, 우리 오늘 사진 찍자. 제일 예쁜 얼굴로. 정자는 영문도 모른 채 머리를 매만졌다. 돈도 많은데 나중에 비싼 데 가서 찍지 뭐하러 여기서. 아니, 지금 찍어야 해. 엄마, 나 봐봐. 활짝 웃어. 카메라 셔터가 터지는 순간 말순은 엄마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엄마, 이 사진이 내가 엄마랑 함께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될 거야. 사진관을 나와 노을이 지는 시장 거리를 걷는데 엄마 정자가 문득 말순의 손을 꽉 잡았다. 말순아, 너 이제 가니? 말순은 멈칫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안다. 내 딸 말순이 예전엔 이렇지 않았거든. 너, 하늘이 내게 보내준 선물이지? 고생만 한 이 애미 불쌍해서 죽은 말순이가 잠깐 돌아온 거지. 정자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시장 상인으로 산 40년 눈치에 어찌 모를까.
갑자기 어른스러워진 딸 자신을 지켜주던 그 듬직한 눈빛이 제 엄마의 것과 닮아 있었다는 것을. 엄마, 어떻게 알았어? 어미는 다 알아. 내 눈에 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가득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내나 싶었다. 말수는 시장통 한복판에서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25살의 목소리였지만 그 슬픔은 68세 노인의 회한이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예전에 엄마한테 잘 못해줘서. 엄마 찬물에 밥 말아 먹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왔어. 엄마 이제 돈 많으니까 고기 사 먹어. 겨울에 보일러 빵빵하게 떼고 이 갈라진 뒤꿈치에 크림 꼭 발라. 알았지? 그래, 그래. 내 새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자는 투명해져가는 말순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다. 하지만 저녁 노을이 짙어질수록 말순의 몸은 조금씩 빗속으로 녹아들었다. 엄마, 다음 생엔 꼭 내 딸로 태어나줘. 내가 엄마의 엄마가 되어줄게. 지영아, 지영아, 엄마 간다. 말순의 마지막 외침이 시장통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시야는 암흑으로 뒤덮였다. 정신을 잃기 직전 그녀의 귓가엔 1982년의 시장 소음이 아닌 현대 병실의 규칙적인 기계음 B-B-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B-B- 규칙적인 기계음이 고요한 병실의 정적을 깨웠다. 말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천장은 다시 하였고 몸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68세, 주름진 손마디와 힘없는 다리.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이었다. 아, 꿈이었나. 역시 꿈이었어. 말순의 눈에서 허망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다. 엄마 정자의 따뜻한 품, 시장통의 비릿한 냄새, 그리고 최 씨를 때려 눕히던 그 통쾌한 순간들이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엄마를 그 차가운 1982년에 홀로 두고 온 것 같아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딸 지영이 들어왔다. 눈이 퉁퉁 부은 지영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엄마, 정신이 들어? 의사 선생님이 고비 넘겼대. 정말 다행이야. 지영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다. 예전 같으면 왜 이제 오냐며 타박했을 말순이었지만 이제는 지영의 손길 하나가 사무치게 소중했다. 말순은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지영아, 내가 꿈을 꿨어. 내 할머니를 만나는 꿈을. 거기서 내가 엄마를 지켜줬는데 그게 다 가짜인가 보다. 지영은 말없이 고개를 젓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엄마, 이거 꿈 아니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베개 밑에 꼭꼭 숨겨두셨던 유품인데. 나도 오늘 처음 열어봤어. 근데 여기 좀 봐. 지영이 건넨 것은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 정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곁에는 말순이 과거에서 보았던 바로 그 25살의 말순이 엄마를 꼭 껴안고 있었다. 말순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사진관에서 찍었던 그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정자의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늘이 보내준 내 딸 말순이와 함께. 너는 내 딸이자 내 어머니였다. 사랑한다. 말순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꿈이 아니었다. 자신이 과거로 돌아가 엄마의 인생을 바꾼 덕분에 엄마는 평생 그 기억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조금은 더 행복하게 사셨던 것이다. 그리고 엄마, 이상한 일이 있어. 우리 집안이 원래 가난했잖아.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더라고. 그 안에 종로 땅 문서랑 엄마 이름으로 된 통장이 들어있었어. 할머니가 내 딸 말순이가 다시 올 때 전해주라고 하셨대. 지영의 설명에 말순은 깨달았다. 엄마 정자는 유산을 지켜냈고 그 결실을 고스란히 딸인 말순에게 돌려준 것이었다. 엄마는 시장 바닥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도 미래의 딸이 겪을 가난을 미리 막아주기 위해 평생을 인내하며 사셨던 것이다. 말순은 지영의 손을 당겨 끌어안았다.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내 엄마가 나한테 준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나는 너한테 주는 법을 몰랐어. 내가 내 엄마한테 배운 사랑, 이제 너한테 다 줄게.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응?
지영도 엄마의 품등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도 엄마 미워해서 미안해. 할머니 사진 보니까 엄마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병실 창밖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다. 말수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인사를 건넸다. 엄마, 보고 있지? 나 이제 엄마가 준 선물로 지영이랑 행복하게 잘 살게. 그리고 엄마 약속대로 다음 생엔 꼭 내 딸로 태어나줘. 내가 정말 예쁘게 키워줄게. 68세의 말수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노인이 아니었다. 과거의 엄마와 현재의 딸을 잇는 사랑의 다리가 된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막을 가장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엄마의 산소 앞. 말수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당당하게 걷습니다. 곁에는 딸 지영이가 엄마의 팔짱을 꼭 끼고 있죠. 두 사람은 엄마 정자의 산소 앞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밥과 정자가 평생 남에게만 양보했던 큼지막한 갈치구이입니다. 엄마, 이제 찬물에 밥 말아 먹지 마. 내가 준 돈으로 맛있는 거 실컷 사 먹고 거기선 발 뒤꿈치 아프지 않게 꽃길만 걸어. 말수는 산소 옆에 놓인 작은 사진 한 장을 가만히 쓰다듬습니다. 1982년 기적처럼 함께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식을 거쳐 다시 손주에게로 흐르는 영원한 강물이라는 것을요. 지영이가 말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합니다. 엄마, 할머니가 참 좋아하시겠다. 우리 이렇게 사이좋은 거 보시고. 두 사람은 지는 노을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옵니다. 말순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과거를 고친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다는 진실을 가슴에 품었으니까요. 부모님 살아생전 못다 한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오늘 한 번 더 꼭 안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